자, 정보기술의 이해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볼 건데요. 구체적인 그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보고 미래기술에 관해서 한번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 1, 정보통신 기술과 발전과 생활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에는 뭐 예를 든다면 미래의 인터넷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까?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까? 또는 미래에도 방송이라는 걸 할까? 뭐 이런 다양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나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구현할 수는 없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봤었던 좋은 사례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SF 영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것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보면서 그 미래에 상상했던 그 미래가 현실에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7년에 제작되었었던 메트로폴리스라는 흑백 영화가 있습니다. 그 흑백 영화상에서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나오던 장면 중에 화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 배경은 2026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지금보다 6년 뒤의 상황을 예측했었던 것일 거고요. 한번 어떻게 영상 통화를 구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아직 전화를 뭐 수신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연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신을 하니까 이제 통화가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26년이 되면 서로 얼굴을 보는 이런 화상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상했었던 영화였는데 2020년 현재를 보면 영상통화 너무 자연스럽게 누구나 사용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1대1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통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룹 영상통화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공유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AR 영상통화 같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R 영상통화는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지저분한 내 방 모습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에 예쁜 배경을 입히고 그리고 내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는 통화하는 중에 캐릭터를 입힌다거나 이런 기능도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영화인데 1982년도에 제작됐었던 영화예요. 최근에 보니 그 케이블 TV에서 다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키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2020년인 현재 상태에 보면 그 자율주행차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사에서 나온 자율주행차들 미국에서는 판매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의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전됐느냐 하는 그 지표로 레벨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현재 상태의 개발은 레벨 2에서 2.5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시내 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를 레벨 3으로 정의해놨는데 현재 레벨 2에서 레벨 3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답보되어 있지 않고 기술보다는 그 책임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술은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개발이 되려 그러면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보들을 자동차 안에서 판단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주어서 운전자가 거기 상태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안에 그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전자대전 세스에 2020년도에 전시된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그 디지털 콕핏 제품들이 전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기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품을 이제 그 부품이 전자화되면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자동차 내부에 8개 정도의 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요. 각 디스플레이 안에는 자동차 안에서 지금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영화는 백투더 퓨처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1987년도에 제작이 됐었던 영화인데요. 수많은 미래 기술들을 그 영화에 녹여놓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보시면요.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인기 전략 게임. 자, 그 당시에 주인공이 현재 미래에 와 있는 겁니다. Hoverboard. Where is he? Here. There. He's on a hoverboard. Get the board! Give it board! Get him! Very familiar. 자, 이 작품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하버보드라는 이 보드가 보이는데요.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그런 보드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하버보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호버보드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팀이 있었습니다. The Hendo hoverboard resembles a prop from the movie Back to the Future 2, a skateboard with no wheels that hovers about an inch in the air for a frictionless ride. Oh yeah, I got it. It's pretty cool. We can't do everything Marty could do, but we're a whole lot closer than we were. The hoverboard is the creation of Jill and Greg Henderson. There is no air lifting the board. Instead, the company uses a patented magnetic technology, so you're riding on a magnetic field. The board also needs a conductive surface, like one made of aluminum or copper. We're going to have hoverboards. We're going to have hover parks. We're going to have hover luges and hover roller coasters. All that's coming.
The company is selling these white boxes to developers that contain the hover engine. 자,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보드가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보드가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이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면 건물도 땅에 붙여서 짓지 않고 건물도 땅에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띄어서 짓게 되면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도 안전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영화에 나왔던 제품 중에 같은 제품인데 주인공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나이키 신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사용했었던 신발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한 그 신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신발의 제목에 나이키 하이퍼 어댑트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왔었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신발을 신으면 발 사이즈와 모양에 맞춰서 끈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신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하이퍼 어댑트라는 신발이 그 기능이 점점 진화되어 가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에 맞추어서 개인화된 그런 신발을 개발을 했다라고 그 나이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인데요. 수많은 그 기술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기술의 이제 미래 기술을 예측해서 만들어졌던 영화이지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서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홀로그램 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장면은 그 투명한 디스플레이에 어떤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장면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그 출입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현재 2002년에 만들어졌던 영화에서 상용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었던 기술인데 이미 거의 다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 옛날에 이미 돌아간 가수들의 그 영상을 편집해서 홀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고 그것을 플레이함으로써 그 옛날 가수들이 마치 공연을 하는 가상의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홀로그램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은 가전제품 상에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그 외관에 붙여서 별도의 화면이나 모니터 없이 그 가전제품상에 정보를 표시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냉장고 그리고 또는 이 뭐 가스레인지 이런 데 다 적용이 되어서 이미 제품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채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 기술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안면을 인식한다던가 이런 기술이 다 구현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2020년에 사용되고 있는 그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사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하나 제시를 여기 해두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자동차의 유리에 이런 이미지를 투사를 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현재는 대부분의 내비게이션들이 별도의 기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나는 정보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디스플레이를 보려면 차량 운전하고 있는 전방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래로 내려서 그 내비게이션 기기를 바라보는 그 잠깐의 사이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투명 디스플레이,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해서 유리상에 직접 이런 속도 정보라든가 계기판에 표시되는 이런 차량 정보들 그리고 턴바이턴에 관한 정보라든가 얼마 남았는지 하는 거리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고개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국산차 그리고 외제 차량들의 어느 정도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들에는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SF 영화들이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그 상상을 해놓았던 것이 불과 30년, 20년 지난 현 시점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통신 기술들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영화가 아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과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은 하루 동안 어떤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스케줄링 해보면, 자, 아침에 1단계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씻고 식사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2번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 해야 되는데요. 가까운 학교 근처에 피자집에 가서 점심 식사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오늘은 더 이상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과제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겠고요. 그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헬스 센터에 가서 열심히 내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하루의 일과를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A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하루의 일과 동안에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강의실에서 또는 이동하는 중에 피자집에서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을 하루의 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그것을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아래 한글로 정리한 보고서에 학번과 이름을 맨 앞에 적어서 파일로 생성하신 후에 이 캠퍼스에 제시된 과제에 업로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업로드하는 방법은 그 과제 제시되어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 함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이루어졌었던 산업혁명의 시대이고요. 2차 산업혁명 시기라 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전기의 개발로 이루어졌었던 산업의 혁명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루어졌었던 사회적인 그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21세기 이후에 수많은 정보기술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3차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들을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농경 생활로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사회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 그 시기에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기계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시대에 대표적인 변화로는 그 기차 그리고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기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개발됐었던 것과 그리고 사람이 다 손으로 해야 됐었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됐다는 것이 아주 큰 사회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서부터 새로운 사회 구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전기가 개발이 되고 나니 물론 이제 집집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된 그것도 중요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이 생산 체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계 또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 개발 시기라든가 제품 생산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짧아지면서 그 산업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봅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 이제 웹브라우저가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요.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그 정보 기술이 이제 태동하고 시작됐었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결과 생산자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이동하는 그 시초가 제공이 되고요.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이 시기에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보의 이동이 곧 권력의 이동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정보라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큰 가치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매나 유통, 마케팅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8년, 2019년의 그 자료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계속해서 그 폐점되고 대신 온라인 매장들이 그런 산업적인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신용평가 기업인 무디스에서는 소매업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였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막 무르익고 있었던 시절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뭐 상품 정보를 검색한다던가 사진을 공유한다던가 맛집 검색하는 거 아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한다든가 온갖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거쳐가는 시기에 그 기술 보급 속도에 따른 사회 변화 속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대중화되기까지 그 기간이 200년 걸렸다고 본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보급되기까지는 50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데는 채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이 사회적인 보급 속도, 기술의 보급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고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그 태동기, 초기를 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등이 한 2,000명 가량 되는 그런 규모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 그리고 그것에 관한 해법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입니다.
1971년에 창립된 국제기구이고요.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이런 포럼인데요. 이것을 이제 총회가 열리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때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독일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분이 이 다보스 포럼의 이제 의장이십니다. 거기에서 2016년 회의에서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4차 산업혁명 이전에 2011년도에 독일에서 이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자동화 기술을 확산하겠다 하는 그런 플랜을 세웠었습니다. 이 플랜에 의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변동이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고 디지털 세계 또는 생물학적 영역, 물리적 영역 이런 서로 분리되어 있던 영역들이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고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조 연설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이제 인지하고 그런 용어들을 나누어 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 사회에서 그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시대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물론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크게 세 가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으로 봅니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는데요. 초연결성, 하이퍼커넥티비티라 함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을 대상으로 한 초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초지능화라 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과 연계를 통해서 기술 구조 그리고 산업 구조 등이 지능화가 되고 그것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화라는 것은 기술 간 또는 산업 간, 사물과 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지식들이 하나의 그 컨텐츠,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융합된 대융합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지구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기기가 무선 형태의 견고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전자기기, 사물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고요. 이런 사회에서 사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개체들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로 이제 전파되었을 때 이것을 사물 인터넷을 넘어선 만물 인터넷이다 해서 현재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것이 이 IOE 해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초연결성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IoT로 수집된 수많은 정보들, 이제 모든 사물들, 기기들이 그 상태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산출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되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아주 대량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느 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개인이 가지거나 또는 개별 기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인터넷 저장소가 보편화되고 그 인터넷 저장소를 통해서 이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보관이 되게 될 것이고요. 사용자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행동을 장치를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또는 로봇이나 컴퓨터나 또는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동작하도록 하는데 이 동작에 대한 명령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또한 연결되어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이 실행되고 하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특징을 초연결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초지능화 슈퍼인텔리전스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 총명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물 또는 기기, 컴퓨터들이 개발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그 과학기술의 창조성, 그리고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 사회적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런 기기들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이 초지능화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그 기저에는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주요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에게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기술을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기와 컴퓨터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 초지능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다양한 영역들이 융합화되고 복합화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이오 분야, 예를 들어서 산업에서 나노 또는 에너지, 신소재 이런 산업들이 개별적인 산업으로서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합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융복합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문화나 관광 영역에 있어서도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이제 소멸이 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어떤 그 도시나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지 않아도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감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감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3D, 4D 이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사용자의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현실과 가상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감성에 관한 그런 기술들, 그래서 감성, 사람의 감정이나 감성을 기술에 포함시켜서 표현하고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체험, 레크레이션 이런 산업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융합되고 변경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융복합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농장, 스마트 시티 이런 사회적인 구조들이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서 그 공급의 사슬, 공급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새로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미치게 될 기후의 변화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융합화의 그 결과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고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기술들의 정의를 알아보고 기술들이 각각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어를 익혀보는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정보기술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I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이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 처리한 정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컴퓨터에게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산 처리 방식을 말하고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그 소자로서 반도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진 그 특성에 따라서 그 계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반도체 대신 원자를 기억 소자로 활용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500분의 1밖에 소모가 되지 않는 반면에 계산 능력은 현재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로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많아지는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계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VR이라는 것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말하고요. 감각을 몰입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로보틱스라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로봇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로봇에 관한 디자인, 생산,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기술을 일컫는 말이 로보틱스라는 것입니다. 3D 프린팅 알고 계실 거예요. 필요한 부품이나 물건을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3D 프린팅이라고 하고요. 3D 프린팅이 가능해지면서 그 각자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지 않는 독특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크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Internet of Things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연결된 사물들이 서로 구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IoT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기술의 활용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떠올리는 것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그 기사의 대결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때 이제 사람의 그 지능을 넘어서 알파고가 여러 번 승리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이런 알파고의 그런 인공지능에는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례 학습을 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요. 그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식이 컴퓨터에게 전수되어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기존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점차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강화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바둑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는 그 탐색이라는 기법이 활용이 됐는데요.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 그 바둑을 놓아야 되는지 제가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가능성을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선택 방법을 탐색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탐색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응용 분야로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알렉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스피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니 내지는 뭐 아리아 뭐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거는 뭐 노래를 틀어줘,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음성을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명령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동작을 취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져야 되는 세부 기술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전달한 그 명령을 인식하고 그 명령으로부터 그 핵심이 되는 명령을 찾아내고 이런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서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핵심적인 명령을 찾아내기 위해서 학습하게 되는 과정에서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뭐 오늘은 오전에는 몇 도고 오후에는 몇 도예요.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줄 때 음성으로 그 결과를 전달을 해줄 때에 컴퓨터가 만들어낸 결과를 텍스트로부터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와 같은 그 기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본다면 이제 구글 번역기와 같은 번역기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번역 앱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번역기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그 어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그 번역 기능이 너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시점 이후로 그 번역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로 명령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창에 있는 거는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면 그 텍스트를 번역해서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화면인가 하면 두 번째에 있는 이 화면은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스캔하면 그 이미지로부터 이미지를 처리해서 텍스트를 추출해내고요. 그 추출한 글씨를 번역해서 번역된 텍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딥러닝 기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기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오토 캡셔닝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입력으로 주면 이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가 하는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해서 캡션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에 있는 색상과 구성 요소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그 단어들,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고급 기술까지도 필요한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들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얼굴을 구분해내는 것, 사람의 얼굴을 구분해내는 것 아주 잘 동작하고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도 이미지 처리하기 위해서 그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음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자연어를 처리한다든가 텍스트 투 스피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그 요소 기술은 가상현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은 분야,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뭐냐 하면 게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게임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이 되지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 아주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VR 그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손에 끼일 수 있는 글로브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주요한 기술로는 3차원 그래픽스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랙션 하면서 사람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제스처 인식 기술. 이 제스처 인식 기술은 디스플레이나 또는 이런 터치 스크린 상에서 직접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제스처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손을 펼쳐서 이렇게 동작할 때에 그 제스처를 인식하는 3차원 제스처 인식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 중에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보,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스트리밍하고 그리고 이제 처리된 결과들을 이렇게 전송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함께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가상현실이 또 적용되는 또 다른 분야는 실내 스포츠나 모의 훈련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그 가상현실 하는 이 글라스 안경을 쓰고 할 수 있다던가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그림은 아마도 펜싱 을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때에 처음부터 비행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의 훈련 시스템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과는 조금 다른 기술인데요.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R이라고 부르고요. Augmented Reality의 약자입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실제 환경에 가상정보를 합성해서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만한 증강현실 그 앱이 이게 뭐죠? 포켓몬스터? 그 얼마 전에 유행하던 게임이 있었죠. 포켓몬.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비춰보면 어딘가에 그 캐릭터들이 숨어 있어서 그 캐릭터를 잡으면 뭐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하는데요. 실제 현실상에는 저런 캐릭터가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그 실세계를 비추어 보면 거기에 캐릭터가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실제 영상과 캐릭터 영상이 접목되는 이런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자, 운전을 하고 이렇게 앞에 전방에 그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그 유리상에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실세계 위에 정보가 표시된다거나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가고 있는 차량과 내 차량이 너무 거리가 가깝다고 할 때 여기에 경고 표시 등을 주어서 저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 라는 정보를 그 실세계상에 표시되는 것처럼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제 디바이스가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었던 구글 글래스였고요. 이 증강현실 기술을 상용화한 초기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이나 이런 데에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내가 보는 이 앞부분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상이 이렇게 함께 융합되는 그런 구조의 그 디바이스였었는데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확산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이 너무 투박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던 디바이스였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홀로렌즈라고 해서 이 렌즈를 통해서 그 눈앞에 홀로그램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많은 그 로보트 들이 활용이 되고 실제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들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실제로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고 해서요.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의 물건들을 내려서 이동하고 이런 데에 이제 사람의 손을 이용하지 않고 로봇이 직접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요소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선반에 몇 개의 수량의 그 제품들이 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RF 기술, 라디오 프리퀀시 기술이나 또는 뭐 NFC라는 이런 태그 기술들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제품에 붙어 있는 그런 태그들하고 그리고 이 나르기 위한 이 운반하는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데는 IoT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될 거고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그 산업용 로봇으로 제작되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가정용 로봇에 관해서 연구를 주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람의 그 인력이 부족한 것을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청소하는 이 청소기 로봇 너무 익숙하지요. 그거 이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애완용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모양으로 생겼고 사람이 부르면 오고 그리고 공을 던져주면 뛰어가서 그 공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실제 애완견이나 그 반려동물들처럼 그 동작하는 이런 로봇. 그 장점은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로봇은 같이 이렇게 체조를 할 수 있는 체조를 지도해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그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뭐 친구의 역할,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들도 활용되고 있고요. 여기 자료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혼자서 지내는 독거노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또는 그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용자의 감정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음악을 자동으로 권유하거나 플레이해 줄 수 있는 이런 로봇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보틱스의 한 가지 분야 중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몸에 장착을 하거나 입는 로봇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런 사용자들에게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주면 이 허리 지지대 역할을 해서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그 물건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또는 이렇게 짐을 운반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이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 상체에 장착해서 옷을 입고 포드 자동차사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팔을 들고 있어야 될 때 그 신체적인 제약을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힘이 덜 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뱀 형태의 이거 뱀 로봇이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지진이 났다거나 건물이 붕괴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 로봇을 들여보내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고기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이제 물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침몰했다거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잠수부들이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런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되는 로봇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로는 IoT입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지금 옆에 와 있는 IoT 기술 중에 하나는 교통 전광판일 겁니다. 이제 지하철 타실 때 보면 우리 이제 전역,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전역에 언제 그 지하철이 도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하철이 그 역을 통과할 때에 그 지하철 열차에 붙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인식이 되고요. 그 인식된 결과가 이렇게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스에서도 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스가 몇 정거장 남았는지 그리고 몇 분 후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으로 들어올 건지 하는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버스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 IoT 기술입니다. 그리고 IoT 기술의 이제 뭐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기술들이죠. 그래서 스마트홈에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또는 온갖 기기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황의 변화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 이 활용이 되고 있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 홈 기술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가스레인지 밸브에 이제 센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현관문에 그 어떤 액추에이터, 그 작동 기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나설 때에 이제 외출할 때에 현관문에 붙어 있는 그 액추에이터로 내가 지금 외출한다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가 집안에 있는 모든 그 IoT 제품들에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 밸브에 있는 센서가 그 신호를 감지했을 때 밸브가 잠겨 있지 않다. 그러면 밸브를 자동으로 잠궈준다거나 아니면은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외출한다는 것을 눌렀을 때 어느 창문이 잠겨 있지 않다라는 알람을 울려준다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홈에서 활용되고 있는 Io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IoT 기술로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되고 있는 무인마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이 매장에는 각각의 제품들의 이제 제품에 태그가 붙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제품을 그냥 내가 가지고 간 가방 또는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가지고 나오면 내가 등록한 그 신용카드로부터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무인마켓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 사용 중인 그 최초의 시스템 중에 이마트24 셀프 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인 점포인데요. 직원이 없고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오면 그 물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한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한 카드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되어서 그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기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